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6주차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정말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강의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난 1학년 학생들이어서 참 더 안타깝게 생각해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뭐 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바로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오면은 뭐 좀 이렇게 마음껏 조금 생활도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1년을 이렇게 보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엄청나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2차 세계대전이 어떤 대전입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터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인류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잘 사는 국가냐, 잘 사는 국가라는 의미가 뭐고 선진국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도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야 될,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진국들의 어떤 모습들이 코로나 앞에서는 정말 처참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지금 뭐 엄청나게 처참한 결과 속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독재 국가고 뭐 전제주의 국가 같고 뭐 공산주의 사실 공산주의 국가 반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굉장히 빨리 지금 털고 일어나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민주주의 통제가 좀 있던 국가들, 또 국가가 또 어느 정도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일수록 대만 같은 경우에 어 조금 방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진정한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 또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국가들이 과연 선진국의 의미가 무엇이냐, 강대국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죠? 러시아, 미국 보세요, 여러분들. 강대국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났으니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미국도 다 온라인 강의하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그 예배도 교회도 잘 못 갑니다. 일정 수 이상 못 가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텍사스주라든지 플로리다주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하죠. 심하고 요즘 텍사스주는 산불 때문에 난립니다 또. 산불이 나가지고요 난리가 쳤잖아요, 그죠? 난리가 쳤고 산불이 조금 진화가 돼서 이제 파란 하늘 보게 좀 됐는데 내가 캘리포니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또 연기가 좀 거치고 나니까 지진이 났대요. 난리고요. 저 동부 지역에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금 뭐 시속 7km로 움직여. 허리케인이 시속 몇십 킬로로 움직여 확 지나가 보는데 7km로 움직이면은 그 뭐 완전히 그 안에 초토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홍수까지 일어나고요. 이쪽에는 물이 없어가 산불이 나고요. 저쪽에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 나고 태풍 불고요. 지금 뭐 허리케인 불고요. 재난의 연속입니다. 그죠? 참 불안하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우울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일들이 또 겹쳐지고 또 그 코로나 심한 지역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다음에 텍사스라든지 이런 주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도 실업률이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실업률이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한 5, 6년까지 이 여파가 가지 않겠나, 경제적인 여파가
회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도 우리도 피해가 크죠.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특히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전파자가 안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게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나가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그죠? 그런 거 조금만 더 참고 그렇게 좀 지내줘야 그게 국가 애국하는 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애국자가 딸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국민 걱정하는 발언들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국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방역 잘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좀 하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을 할 때 지금 뭐 우리나라 무역은 그래도 조금 무역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역량이 적게 줄어들었고요. 또 특히 이제 조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와 이제 상당히 조금은 좀 그 조선 수주하는 거는 코로나와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산업이 마침 또 좋아지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 수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자가 계속되거든요. 적자가 계속되는 이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너무 계속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게 문제가 그 하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흑자가 계속되는 데는 별 정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흑자가 계속되는 거는 그냥 자유 경제 시스템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자는 없어지기 쉬워요. 근데 적자는 해소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렵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자든 흑자든 특히 적자의 경우에 어떻게 국가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할 때 그 적자를 이제 해소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을 이용해서 해소하기도 했다 그죠. 앞에서 지출 전환 정책이라든지 지출 변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무역의 적자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률적인 방법이 있죠. 실무적인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관세죠, 관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관세 부과한 만큼 국내에 들어올 때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국내 그 소비자들은 비싸잖아요. 외국 제품이 관세만큼 비싸졌으니까. 100원짜리 들어왔는데 50% 관세 때리면 어떻게 150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원짜리 150원 중 안 사죠, 소비자들이. 그러면 뭡니까?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죠. 근데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정책이 그래서 수입을 막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관세는 관세적인 방법은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또 이 제품에 대해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이 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죠. 다른 국가들이 내 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은 관세가 몇 퍼센트 된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8% 관세를 부과받는다 수출하면. 그러니까 그쪽 국가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제품에 따라서 관세가 몇 퍼센트인 걸 다 공개적으로 돼 있습니다. 관세는. 다 관세는 공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관세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개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 이렇게 높이거나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잘 못합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리고 관세는요 지속적으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각국들이 관세를 자꾸 이렇게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협정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가 이제 가트의 취지였잖아요. WTO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 때문에 관세는 공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관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똑같은 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는 국제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관세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국가들이 이 관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가지고는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비관세 장벽이에요. 근데 관세는요, 후진국형이에요. 비관세 장벽은 선진국들이 주로 보호할 때 비관세 장벽을 많이 써요. 특히 여러분 선진국이 보호무역할 땐 사양산업 보호하잖아요. 그죠? 사양산업을 보호할 때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쓴다는 얘기지. 좀 비겁하죠. 그죠? 관세가, 그럼 비관세 장벽이 뭐냐? 관세가 아닌 모든 무역 장벽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책적인 장벽들을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정책보다는 방법이 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 관세 이외의 모든 그 무역 수입을 뭡니까? 저지하는 방법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은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몇백 가지 돼. 그리고 관세 장벽이 관세 장벽이 후진국들이 하는 관세 무역 정책 수단이라면 비관세 장벽은 주로 선진국들이 하는, 교묘하게 하는, 그죠? 그런 이제 무역 제한 조치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관세 장벽은 거의 그 사전적입니다, 사전적, 그죠?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들어갔는데 뭐 모르고 그냥 수출하면 되겠죠 갔는데 이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중국에 화장품 수출한다고 갔는데 뭐예요? 잘 되더니 가더니 잘 절차 진행하다 중간에 떡 막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입 승인이 안 납니다. 이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이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비관세 장벽은 이제 개념을 내가 쭉 설명했고, 이 비관세 장벽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을 보면은 관세는 여러분들 효과가 측정이 됩니다. 몇 퍼센트 부과하면 가격이 만큼 올라가지고 수입이 만큼 제한됐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숫자가 다 나와요. 뭐 그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1년 운영해 보면은 관세 부과해가지고 수출이 만큼 줄었다 이런 게 다 나와. 근데 여러분들 비관세 장벽은요, 효과 측정 불가능합니다. 측정이 매우 어렵다. 효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거를 비공개적인 방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효과 측정이 안 됩니다. 효과가 측정이 안 돼요. 계량은 어렵습니다. 이 계량은 숫자로 안 나오죠. 그죠? 복잡하고 비공개적이고 다양합니다. 이 비관세 특징이 뭡니까? 복잡, 비공개, 다양함.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또. 관세는 어떻습니까? 이건 공개. 그죠? 이건 후진국에서 주는, 이건 선진국. 이 차이가 벌써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관세 장벽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효과 측정이 어렵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야기한 대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효과 측정이 있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적용, 운용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 이 적용과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이게 행정부서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소액금은 코골이고 기계금은 귀걸이 형식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판을 받았죠. 예. 우리 여러분 사드 갖다 놨을 때 어떻겠습니까? 관광객 막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롯데 막 문 닫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완전 행포죠. 행포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복잡 다양하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합니다. 자의적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의적 적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국내법으로 안 된다는데, 수입지 국가에서 국내법으로 그게 안 된다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논란을 못 일으킵니다. 왜 안 되노? 항의하고 수입국 국가에서 이런 법규가 새로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어떡할래? 할 말 없지 뭐. 그게 비관세 장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확실성이에요. 참. 불확실성이에요. 비관세 장비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갑자기 실시합니다. 모르고 들어간다니까. 관세는 공개가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비관세는 몰라.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실시하고 변칙적. 그죠? 이거 갑작스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변칙성. 얼마든지 변칙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예. 이야, 이거 참. 그 다음에 불확실성. 너무 크죠, 그기 때문에. 그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차별적이에요. 여러분들 관세는 차별 적용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몇 퍼센트 이러면은 협정을 맺어가지고 특별히 저 나라하고는 관세를 어떻게 해준다 이런 게 없으면은 차별이 안 됩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다자간 협정에 두 사람이 FTA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국제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 관세는 어떻습니까? 차별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제품별로 다 관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NTV 이거 비관세 장벽은요, 얼마든지 차별 적용합니다. 차별 적용.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특별 국가, 특정 제품, 차별 적용. 얼마든지 가능.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협상이 안 됩니다. 잘. 협상이 어려워요. 협상이 어렵습니다. 이게 비공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면은 협상하지요. 그냥 수출하는 사람이 그냥 항의할 뿐이에요. 항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협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비공개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협상도 안 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그죠? 이게 다섯 번째. 앞이 캄캄하죠, 이런 거 보면, 그죠? 진짜 그 배려, 장벽이라고 말할 만하죠, 이거는.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NTV의 내용을 한번 보자. 종류를 한번 보자, 그래도.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에서는 한 500 정도 됐어요. 500 정도. NTV 종류 500 종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많이 사용되는 500 종류 가운데서도 가장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뭡니까? NTV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량 제한입니다. 수량 제한. 수량 제한. 수량 제한은 이제 물품 수입의 양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수입 커터 같은 거. 수입 커터. 수입량과 가격으로 이제 제한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몇 톤 이상 너는 너 그 나라는 수출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또 가격 얼마 이상
금액 어느 금액 이상은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양과 가격으로 제한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관세는 가격으로만 제한하는데 커트는 뭡니까? 수입량으로 제한하는 거죠. 수입량으로, 그죠? 예. 이거는 직접적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0만 대 이상은 너희들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마라라고 딱. 그러면 150만 대 가지고 쿼터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150만 대로 협정에 의해서 딱 양을 제한하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50만 대 가지고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에 나눠줍니다. 도요타 몇 대, 닛산 몇 대, 혼다 몇 대, 미쓰비시 몇 대,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눠주죠. 150만 대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뭡니까? 각 회사들은 수출합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 가보셔서 말지만은 고속도로에 가면 전부 도요타입니다, 여러분. 도요타 혼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갈수록 한국 자동차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 촌 사람 그 미국 가서 이렇게 다니면 고속도로에 다니면 뭐 나옵니까? 한국 자동차는 소나타, 그죠?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투싼 이런 거 보면 반갑고. 주차장에 주차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차들이 뚱뚱한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 기아차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건 반가운 일이죠. 어쨌든 이 수량 제한하는 거죠. 그죠? 수량 제한. 그다음에 이제 관세 할당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 관세 할당. 차일드 쿼터. 예. 그래서 이제 일정한 쿼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없어. 그죠? 일정한 쿼터에 해당되는 만큼 관세가 없어. 쿼터 이외에 대해서는 아주 고의로 관세를 부과해. 니네들은 있잖아, 10대만 수출해.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게 해줄게. 근데 10대가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 그게 관세 쿼터죠. 관세 쿼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자유구제죠. 말이 자율이지. 아까 내가 일본 자동차 이야기 했잖아요. 대표적인 수출 자유구제입니다. 그죠? 예. Voluntary Export Restraint 해가지고 VER이죠. 그 다음에 시장 질서 유지 협정. 협정. 이거는 이제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해가지고 OMA. 이거는 뭐예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일본 특히 자동차 분야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일본에 하고 협상을 하죠. 해가지고, 야, 우리 자동차 시장이 니네들 자동차 때문에 시장이 교란됐다. 시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질서 협정을 맺자. 이래가지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뭐합니까? 니네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규제해라, 알았지? 그래서 VER, 그죠? 자율적으로 규제해라, 수출 규제해라. 그래서 150만 대 됐나? 오케이. 그럼 150만 대 범위 내에서 니네들 수출해. 라고 뭐합니까? 자율적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협정을 맺는 거죠. 이 시장 자율 규제죠. 수출자가 자율 규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지. 그죠? 네. 시장 질서 유지 협정은 비슷해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교란되고 있으니 한국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네 세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세탁기가 안 팔리니 니네들 좀 자율적으로 시장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공장을 세워보는 거지. 그렇죠? LG 공장을 미국과 세워보는 거지. 그럼 우리 뭐 중요 비품들 보낸다든지 미국서 생산해가지고 LG 생산 미국서 파는데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보는 거예요. LG 마크를 붙은 현지 법인이죠. 현지 생산 그건 한국 기업인데 국적은 미국 국적이에요. 그 대신에 뭡니까? LG에서 중요 부품이나 설계 도면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또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갈 수는 있겠죠. 가고 LG 생산하는 거죠. 그럼 뭐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죠. 어쨌든 자율규제나 시장 질서 유지 협정, 그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뭡니까? 비관세 장벽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까지 왔네. 그죠? 통관 절차의 문제,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수량 제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량 제한, 그죠? 수량 제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량 제한. 이거 해야 돼. 전부 다 이거 수량 제한입니다. 수량 제한. 1, 2, 3. 그죠? 수량 제한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수량 제한 말고 뭐가 있느냐면요. 통관 절차가 있어요. 통관 절차를 뭐하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복잡한 통관 절차. 예. 그래서 뭐 몇 단계 더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위생법 같은 거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거, 그죠?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절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뭐 레포트 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그 통관 절차, 중국의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인터넷에 가면 조사하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보통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위생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재료 그 성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서. 예.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일본을 제꼈습니다. 이미. 예. 일본의 그 유명한 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 많잖아요. 다 제꼈거든요. 상당히 많이 제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통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관세 평가. 이게 이제 관세 평가를 이게 수입 가격이 아니라 중국 내 높은 가격 그걸로 해서 관세를 높이 매겨보는 거죠, 그죠? 관세 평가를 높은 가격으로 이 수입 가격하고 국내 가격 이거 해가지고 이 중에 높은 가격으로 관세 평가할 겁니다. 관세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류 기준. 관세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HS 코드. 하모니 시스템에 가면 여러분들 그 제품 분류 번호가 있거든요. 상품마다. 나중에 또 무역 신문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그 분류 번호에 따라서 관세가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분류를 각국마다 이렇게 자기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국제 기준이 있는데 그 위에는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국에서 또 약간 조정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 조정을 이렇게 하면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악 나오는 플라스틱 새다. 음악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새가 있다. 수출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분류할래요? 이걸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음향기기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음악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새인데 이거를 그냥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음향기기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장난감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딱 이 제품을 딱 수출하려고 하면은 높은 데다 이렇게 분류시켜 버리는 거죠. 관세는 높이 맞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죠? 그게 분류 기준을 이제 달리 적용하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정부 간섭이 있습니다. 정부 간섭이 있어요. 정부 간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조달 물자 같은 경우예요. 한국 정부에서 쓰는 물건을 조달하잖아요. 조달하면은 그 입찰하잖아요. 입찰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조달 물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국내 물품 우선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잉 아메리카 액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잉 아메리카 액트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 우선 구매죠.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각국마다 이 조달 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조달하게끔 이렇게 하죠. 특히 군수 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그죠?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국산품 구매 우선 원칙을 이제 조달 물자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외국 못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 국영 무역합니다. 나라에서 무역을 하게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국영무역을 하죠. 그죠? 옛날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들 무역 잘 못하니까 이제 고령무역 이래가지고 요즘 없어졌습니다. 뭐 무역질 잘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무역 못하는 기업들은 고령무역을 통해서 이제 수출 수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고령무역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이었어요. 그죠? 국영무역.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주체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수입해가지고 국내 수입업자에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바게닝 파워가 세지고 이제 정부가 해주니까 파워가 세죠. 그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이제 사실은 무역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안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거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거는 상대로부터 상계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 관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줍니다. 생산 보조금을 줘가지고 대체 산업을 육성시킨다. 일본에서 부품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품 수입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심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그걸 이제 무기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근데 그 부품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육성을 해줘야 돼요, 국내. 그래서 국내의 부품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막 줘가지고 육성시키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육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지급받아서 된 제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상계관세 부과할 수도 있다. 상대 국가에서.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 보조금이라든지 판매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거죠. 수입을 막는 거죠. 그죠? 막는 거죠. 수입 대체품 같은 경우에는 막 보조금을 막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생산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 이제 비관세 장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권 관리제도. 외국권 관리제. 외국권 관리. 지금은 우리가 외국환 자유화 됐습니다. 자유화 되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외국환을 외화를 가질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뭐 외환 관리를 통해서 결국 결제 수단이 외국환이니까 결제 수단을 통제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통제해가지고 이제 수입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특히 뭐 사치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세를 굉장히 높이 부과해가지고 사치품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제 그 외국관 관리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 허가 문제입니다. 아까 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수입 허가에 간섭하는 거죠. 수입 허가를 반드시 받게 해가지고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보제 같은 거는 일정 금액을 담보하고 예치해야 수입 허용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 중국에서 담보제를 하고 있으면 내가 중국에다 물건 수출하려면 어떻게 돼? 중국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미리 제출해야 돼. 뭐 1,000만 불을 먼저 해놔놓고 그 범위 내에서 수출해야 돼. 그건 나중에 돌려받겠지만 그건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입 허가할 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수입 허가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제 보건위생 같은 경우에, 보건위생, 안전, 보건, 위생.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뭐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있을 때 뭡니까? 후쿠시마에서 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자 피폭되는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피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좀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전 수산물에 대해서 다 검사할 수 있다. 왜? 후쿠시마에 있는 물고기가 다른 데도 안 가냐? 다 가잖냐. 그러니까 니네들 나라에서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전량 뭐 할 수 있습니까?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검사 다 하겠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들이 박수 치죠. 이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특히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선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악용이 된다는 얘기죠. NTB는 의도적으로 어떤 국가의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NTB죠. NTB. 그다음에 원산지 규정. 이건 중요하죠.
원산지 규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 특히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원산지가 좀 느슨하게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국 제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거 위반하면은 막 벌금도 엄청 물리고 막 실형도 구형하고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중국 제품 수입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듭니다. 그래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죠, 그죠? 강력하게 시정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외국 제품이 들어올 때 광고를 이제 할 때 자국 언어로 하게끔, 이제 원산지 표시도 자국 언어로 하게끔 다 그렇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글자를 굵게 해가지고 중국산은 더 크게 써라라고 뭡니까? 시행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산을 막는 방법은 중국산 재료 쓴 부분을 고딕체로 크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당면 같은 거 사보세요. 집에서 그 잡채물로 당면 사면은요, 당면 보면은 뒤에 전분에 이런 거 보면은요, 중국에서 온 게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요. 그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한국산은 막 크게, 한국 재료는 크게 막 굵직하게 써놓고, 중국에서 요만큼 수입했다는 조그만하게 써놓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딱, 중국산 가루를 썼구나 하는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덜 쓰죠,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예. 그거는 뭐 선용하는 건데, 이거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그게 NTB죠, 그죠? NTB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뭐 산업 폐기물 또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과자 같은 경우 포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입할 때 포장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줘가지고 함부로 그 포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둬가지고 규정을 둬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포장할 것이라고 딱 할 경우에 그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비관세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지 부품 조달 의무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무역 장벽들, 이런 것들이 기타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이 5번째는 기타까지 다 하면은 5가지로 NTB의 종류는 나눌 수가 있다. 대별하면은, 그죠? 수량 제한이라든지 통관 절차라든지 정부 간섭이라든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량 제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 간섭을,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통관 절차하고 정부 간섭을 통해서 한다든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NTB가 이루어지더라, 그렇지? 비관세 장벽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가 뭐냐, 두 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죠? 예. 뭐 관세 이외의 모든 것들이 비관세 장벽이니까 이게 동기나 방법이나 그다음에 그 정책의 그 실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상 정책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그죠? 봤고, 이제 이렇게 통상 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적자와 흑자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적자와 흑자국이 있는데 이게 통상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적자 흑자 국가가 계속 고착화됩니다. 흑자 국가는 계속 흑자 국가가 되고,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한 그런 어떤 경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경제 질서가 바뀝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도국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몇십 년, 70년 산업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진국 OECD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1차 세계대전 빅토리아 여왕 때는. 근데 뭡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미국이 굉장한 국가였죠. 뭐 완전 미국이 세계를 리드했잖아요. 냉전 시대였지만. 그러다가 뭡니까? 일본이 갑자기 등장했죠. 일본이 뭐 G2 미국하고 막 다루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가 지금 일본이 사라지고 지금 중국이 또 다시 떠오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질서가 변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잘 사니 못 사니 하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위상이 바뀌고, 국가별로 경제적 위상이 바뀌고, 그 위상이 바뀌는 것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경제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렇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원인이 뭐였냐면요. 무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호무역을 극심하게 실시하면서 각국 간에 무역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 하잖아요. 똑같이 2차 세계대전 전에 무역전쟁이 있었어요. 극심한 보호무역 때문에. 근데 그 무역전쟁이 뭘로 번졌습니까? 무력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경제적인 패권 다툼이죠.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극심한 보호무역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으니까 보호무역을 어떻게 하자? 없애자 이거지. 없애자. 보호무역을 없애고 뭐 하자? 자유무역 하자 이거. 자유무역 하자. 자유무역 하자. 그럼 자유무역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무역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무역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대공황이 있고 2차 세계대전까지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인류의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이거지.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이거지. 예.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이거지. 예. 아예 간섭을 보호무역을 안 하면 국가가 관여를 안 하니까 자유롭게 무역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논리는 맞죠? 맞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도에 걸린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때 자유무역을 주장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당사국 때 국민을 위해서도 자유무역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자유무역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경제 당사국도 자유무역을 하면 더 부가 더 쌓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유무역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자유무역자의 논리잖아요. 그 논리대로 뭐였습니까? 자유무역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질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트잖아요. 가트. 그죠? 가트. 여러분 가트를 잘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6장 나왔습니다. 제 6장. 6장의 이제 제목이 이제 국제 통상 환경 이해입니다. 이해고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뭘 내가 설명을 했느냐면은 세계화와 WTO. 그래서 WTO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배경을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7년에 뭐였습니까? 가트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가트 체제가 출범했죠. 이제 이와 같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등장했죠. 이거는 금융이죠, 금융. 이거는 실물이죠. 여러분들 가트가 뭐예요? 앞에서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가트잖아요. 가트, 그죠? 네. 그래서 이 가트가 지향하는 게 뭐냐? 글로벌리즘입니다. 글로벌리즘, 그죠? 전 세계 자유무역, 전 세계의 자유무역. 이게 뭐예요? 가트의 정신이에요. 이 협약의 그 기본 정신이라고. 전 세계의 자유무역.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지역주의는 없애고 글로벌하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저널, 그죠? 지역주의. 이거 리저널리즘 배격한다. 그래서 이걸 배격하니까 뭡니까? 결국은 경제통합이, 이건 경제통합으로 갔어요.
경제 통합을 통해서 뭐예요? 이 지역주의 배격을 헤쳐나간 거지, 사람들이. 경제 통합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자연스럽게 이걸 배격하니까. 가스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제 통합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유무역을 하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끼리는 이렇게 다투는 거 안 되니까 이제 그룹으로 자유무역 하자는 얘기지. 예, 자유무역을 하는데 너무 글로벌하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자유무역을 먼저 하자는 얘기지. 그죠? 그게 경제통합이 경제통합. 예. 어쨌든 가트는 자유무역을 이제 정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었죠. 일반 협정. 1947년에 했는데 1948년부터 뭐 이게 이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48년에 발효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가트는요, 그 기구나 조직이 없습니다. 그냥 협정입니다, 하나에. 근데 협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냥 사무소 정도만 운영을 합니다. 가트 사무국이 있죠. 그것만 운영하지 실제적으로 뭐 무슨 그 오가니제이션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어요. 그냥 협정을 이행하고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 정도 하나, 사무소만 하나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협정입니다. 이게 가트가. 그죠? 사무실만 정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 왔냐면은 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까지 왔습니다. 80년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이 가트 체제가 잘 운영이 됐어요. 됐는데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세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비관세 장벽이 막 생겼다. 각국이 비관세 장벽을 막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야. 비관세 장벽.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47년부터 80년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돼가지고 강자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졌어요. 움직여졌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뭡니까? 이 미국 중심이 아니라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이 막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양 산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산업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한국도 이때 막 그 경제 성장 올라올 때거든요. 비관세 장벽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막 만들어가지고 개도국들의 그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오는 제품들, 자기네들 사양 산업에 해당되는 제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관세로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500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비관세 장벽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이 앞에 처음 취지가 어떻게 됐어요? 무색하게 됐죠. 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호주의 막 등장합니다. 그죠? 보호주의가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트가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트로 대응이 안 됩니다,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 근데 이것도 원인이지만은 사실은 국제 경제 질서 전체로 보면은 미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자유무역 안 하락하는 거죠, 미국이 더 이상. 이대로 자유무역 하다가는 제품만 가지고 상품과 자유무역 하다가는 미국이 계속 적자가 났으니까, 이거 이후에. 처음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잘 끌고 갔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80년 가까이 오면서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이제 점차 어떻게 됩니까?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통제력 하는 거는 전 세계 무역을 자기가 완전히 주도해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계속 미국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경제 전체 그 경제 질서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돌파구를 해야 되는데 이 가트가 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그 앞에도 많은 라운드들이 있었어요. 각 분야별로 뭐 이 협상하는 테이블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됩니다. 타결되면서 이제 새로운 무역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렇죠? WTO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WTO 시대죠. 그죠? WTO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WTO 사무국장을 선출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히 그분이 도전했죠, 지금. 그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선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아프리카 차례래. 그죠? 어쨌든 이 WTO라는 것이 등장했고 지금은 WTO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트 어디 갔노? 가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가트에서 출발해 가트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두 가지 축인데 이거는 금융 부분이니까 가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여곡절 이런 우여곡절 같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WTO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경제 질서가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통상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가트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뭐 중심으로?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WTO 중심으로 1994년에 바뀌었는데 지금 여러분 2020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벌써? 26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WTO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중국이 가입하면서 이제 미국이 또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바뀔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좀 바뀌긴 어려워. 왜냐면 이게 가트는 그냥 하나의 협정이고 그냥 사무국 운영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오가니제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 각국이 다 가입돼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로 세계 조직체로 유엔처럼 조직체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이 다 여기 다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예, 어느 한 나라가 옛날처럼 미국이 가트에서 WTO 갈 때 막 미국이 막 주장해가지고 WTO 오든가 하고 세월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트와 WTO는 이렇게 이제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WTO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통합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이제 WTO와 경제 통합을 거치면서 그 이면에 금융 질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WTO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